제4회 젊은 조경과 시의 조경의 조영준 소장님 모시고 진행하는 토크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재밌으셨죠? 저는 뭐 평소에 잘 알고 여러 글과 작업을 통해서 조영준 소장님 잘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매력에 흠뻑 빠져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부 때 유튜브 봤더니 참여해 주신 분이 막 300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2부 토크쇼를 기대하면서 몇 분인가요? 한 500분 가까이 이렇게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과 조경 편집주간 배정환입니다. 2부 진행할 테고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김영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민 교수님은 조경 설계로도 뭐 우리나라 조경 설계 대들보이시고 또 이론으로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문무를 겸비한 뭐 그런 조경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준 소장님은 뭐 많이 소개해드려서 특별히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조영준 소장님 그리고 또 하나의 부캐 조제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뭐 시작하는 의미에서 먼저 김영민 교수님께 짧게 뭐 마이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김영민이 본 조영준. 네. 평소에 이제 뭐 긴장하지 말고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네. 뭐 프로젝트도 많이 같이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뭐 광화문 새로운 광화문 광장 설계라든가 아니면 춘천 캠프 페이지 공원화 설계 공모 등등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목격한 조영준의 실체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광장 때 내 얘기 별로 안 해놨던데. 일단 사실 조영준 소장님은 사실 되게 오래 한 줄 알았는데 별로 오래 안지는 안 됐더라고요, 은근히.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 친구를 처음 알게 됐나 봤더니 사실 잘 몰랐다가 2014년에 이제 학생 작품 그 아까 소개했던 그 SLA 상 받은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 작품이라고 인지를 하고 본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SLA 홈페이지 보다가 오씨 너무 잘했는데 봤더니 한국 이름인 거예요. 조영준 어디 들어봤는데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있네. 네. 이렇게 됐고 그때 또 제가 시립대에 이미 와 있던 상태라서 또 시립대 출신이라서 좀 그 특강도 부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게 됐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은근히 코드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또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또 일단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실체가 뭔가 알게 됐는데 어떤 분이다. 실체요. 네네. 뭐 성격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설계 특징이라든가 뭐 독특한 방식이라든가. 네. 일단은 사실 이 명확히 정의하기는 힘들고 이미 본인이 스스로 너무 많이 정의를 해놔서 그렇긴 한데 제가 본 조영준은 처음에 첫인상은 감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SLA라든가 그리고 일단 저는 외모 지상주의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 얼굴이 아니라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설계에서 일단 그래픽과 이런 감각들을 되게 중시하는데 처음에는 그거가 되게 돋보였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내용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잘 풀었는데 물론 말은 안 되지만 하여간 잘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 또 하나 또 제가 이 친구를 다시 보게 된 거는 그 워커힐 프로젝트. 이제 더글라스 네, 더글라스 정원. 그러니까 사실은 감각이 뛰어나고 이제 그 많은 그래픽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어떤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또 더글라스에서는 이제 지어진 거의 어떤 깊이 게다가 거기서 생각보다 생각이 깊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철학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아직 저도 조영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뭐 계속 깊이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까 세 가지 쭉 끌어가는 컨셉 중에 생성적 경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깊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고 이 깊이는 나중에 광화문 광장 제목에서도 딥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딥 서피스 있으셨어요.
자,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용준 소장님이 뭐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김영민이 오해한 조용준. 그러니까 방금 말씀 뭐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잘못 보셨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외에 나는 또 이런 특징이 사실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제가 봤을 때 김영민 교수님이 저를 보고 약간 이렇게 호감을 가졌던 거는 아마도 디자인보다는 외모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네. 외모 지상주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한테 좀 더 호감을 가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김영민 교수님이 저를 이제 잘못 본 것 중에 하나는 저 역시도 처음에는 깊이 뭐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올려놨을 때 그때 만나게 돼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 원래 깊이가 있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뭐 아주 예전에 조용준 소장님 알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최근에 다시 예전 작품들을 이렇게 보고 하면은 김영민 교수님 말씀대로 외모가 뛰어난. 그때 외모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형식이겠죠. 형식이 굉장히 일단 탄탄한 갖춘 그런 기본기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시작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는 김영민 교수님께 잠깐 마이크를 던져서 요즘 이제 뭐 대선판도 있고 해서 약간 유행하는 게 있죠. 밸런스 게임이라고 몇 가지 준비하셨다 그래요. 그거 한 7, 8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위주로 두 분이 말씀 좀 나누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조용준 소장이 안 달라가지고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런 거나 하자 그랬고 아까 그 외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잘생긴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줄게. 네. 네. 그 밸런스 게임 하죠. 자, 그 뭐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 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요새 그 뭐 이제 그 개그 프로에서도 좀 나오고 뭐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네. 뭐 난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 뭐 다 조경하시는 분이 듣고 계실 거니까 그 이게 조금 이제 조경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공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설계라든가 조경을 하실 때 자, 포장만 사용할 수 있다와 식물만 사용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포장만 사용할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식물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더 인공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건축하셔도 되지 않나요? 아, 건축이요. 아, 그럼 김영민 교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식물만. 흑연가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식물에 조예가 깊으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자, 네.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조경학과 학생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데 그 2D 프로그램 어도비만 사용할 수 있다와 3D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오더비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 오더비로 3D적인 느낌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D 프로그램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식 구매는 하셨나요? 아, 그거는 회사에서 대표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라인을 만든 사람이 될 수 있다와 센트럴 파크를 만든 사람이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당연히 하이라인을 만든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옴세대를 무시하는 겁니까? 배정환 교수님은 만약에 둘 중에 될 수 있다면 어떤 분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한테 갑자기 네, 하이라인과 센트럴파크를 설계할 기회가 온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스테드가 될 것인가, 제임스 코너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옴스테드입니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어... 주경기 아버지. 아니요, 더 넓으니까. 더 센트럴파크가. 넓은. 뭐 아주 심플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영광이겠죠. 네. 나도 옴스테드. 제임스 알겠습니다. 코너와 사적 관계가 없어서. 아니요, 그 조영준 소장님 그 하이라인 택한 이유를 조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제임스 코너랑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조금 배운 것도 있지만
지금 저는 되게 트렌디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트렌디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제임스 코너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 물론 나무는 자라서 되게 오래 가겠지만 공간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오래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지속 가능한 공간을 과연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제 스스로도 이제 의문점을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트렌디한 디자인을 하는 제임스 코너를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질문. 제임스 코너가 트렌디하다, 조용준이 트렌디하다. 뭐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제가 더 트렌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코너 자체는 트렌디한 디자인을 이끄는 정말 작가죠. 네. 내가 낫다는 거죠? 아니 뭐 지금 뭐 제임스 코너 보지 않을 테니까. 네, 맞네요. 네. 계속 밸런스 네. 갈까요? 네. 그러면은 나는 설계를 할 때 색연필만 쓸 수 있다와 마커와 잉크잉만 쓸 수 있다. 이게 뭐 그 디자인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선을 그릴 때. 저 같은 경우는 마커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더 골격선을 그리는데 더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커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우리 1화로 특집에 보면은 그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색연필과 마커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JCFO에서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감명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강하고 감명한 선 그걸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 뭐 이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래픽 봤더니 잠실 종합운동장 아이디어 공모 예, 거기에 내신 그 것도 물론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지만 색연필보다는 마커에 가까운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김영민 교수님은 어떠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다면 뭐 둘 다 필요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좀 이게 아시는 분이 이제 이게 설계 성향을 사실 알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색연필입니다. 지금도 색연필로 밑그림도 그리고요. 이게 뭐냐면 왜 색연필 쓰냐면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뭘 해도 후회하는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직선을 했다가도 후회하고 그냥 약간 저는 계속 중간에 디자인을 계속 고쳐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혹시 조영준 소장님은 그 마커랑 잉킹의 또 특징 같은 걸 조금 빗대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 저는 이제 이 툴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영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색연필도 써보고 그다음에 사실 파스텔 같은 것도 써보고요. 목탄도 써보고 이랬었습니다. 계획안을 그리면서.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배정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간략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 점점 그 쓰는 어떤 툴들이 바뀌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파생된 질문 중 하나인데 밸런스 게임 말고 요새 이제 원래 그 그래픽 툴 같은 컴퓨터 그래픽 툴들도 많이 썼을 텐데 요새는 얼마나 쓰시나요? 이제 마커랑 사실 색연필은 이제 그래픽 툴이 아닌데 점점 올라갈수록 직접 툴을 요새는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라이노와 루미온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하는 걸 바로 라이노에서 평면을 그리고 3D도 올리면서 루미온까지 넘어가서 디테일하게 보는 그 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라이노에서 그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걸 출력해서 마카로 한번 다시 그려보는 그런 방식을 지금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시키시나요? 사실 뭐 저희 직원들도 알겠지만 대부분 제가 직접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제가 이제 원하는 그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좀 시켰다가 그게 안 나오면 제가 또 그걸 못 참고 제가 또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직원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거. 참고로 저희 직원들 정말 감각적인 친구들만 모아놨습니다. 네. 파생되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그렇게 지금 이 색연필 마커가 크게 논쟁거리는 아닌데 파생이 많네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요즘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아마 많은 경우가 색연필이나 마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어떻게 보시는지 또는 권한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최전방에 계시는 우리 김영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늘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 수업을 가르치면 단계별로 되는데 저학년 때는 당연히 손그림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 실력이 없으면 설계를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2, 3학년 때는 손으로 안 쓰게 되고 그런데 아마 아까 그 질문을 드린 것도 점점 디자인을 이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점점 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 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걸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안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해야 되거든요. 그 작동 원리라든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학생 때 고학년 때는 경멸했었어요. 손으로 쓰는 것을.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툴을 못 다루니까 그런데 그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럼 네. 조영준 소장님은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색연필이라든가 뭔가를 자꾸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서 뭔가 또다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직된 자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되지 않듯이 이게 결국은 그 펜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연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로잉에 대한 기초는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파생 그만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넘어가죠. 이거 되게 그 설계 사무실 안 다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그 조영준 소장님 만든 질문이라서 아파트 배치 바뀔 때마다 포장 구적 따기와 그 비교해서 실시 설계 비유 견적 받아서 정리하기.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배치 바뀔 때마다 포장 구적 따기입니다. 좀 이거 사실 학생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아파트를 CAD를 치고 이제 그 배치도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녹지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아파트의 그 디자인 따라서 CAD의 녹지 면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면적화 시키는데 문제는 아파트 배치할 때마다 동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럼 움직일 때마다 그 녹지를 따고 똑같이 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선택한 이유가 사실 그걸 따면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그 작업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뭔가 실패한 것 같은.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건 조금 이거 안 지웠네. 김영민 그 휴가 말고 책을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김영민 교수가 번역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읽기와 배정환 교수가 번역한 라지파크 읽기. 김영민 교수님이 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배정환 교수님이 쓴 책은 이미 읽어봤습니다. 네. 절판됐습니다.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김 교수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읽기를 택할 것 같아요. 그게 실적으로 그 판매량으로도 아마 증명됐을 겁니다. 지금 절판됐다는 건 다 팔렸다는 얘기고요. 라지파크는 아직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인세로는 실감을 못했어가지고. 자, 그 관련된 또 질문인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혹은 휴가를 갔을 때 진양교 교수의 건축의 밭갈 읽기와 김영민 교수의 다르게 디자인하기 읽기. 김영민 교수님의 다르게 디자인하기 읽기를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진양규 교수님의 책을 이미 또 다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걸 안 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직 1세도 다 안 나가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이 질문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 파생된 그 질문인데 사실 조용준 소장님도 저기 그 1호로에 나온 특집을 보시면 책을 은근히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책도 쓰고 싶으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책을 쓴다면 어떤 좀 주제로 한번 쓰시고 싶으신가요? 원래는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철학에 대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가요. 최근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 박승진 소장님이 쓰신 책 보면 이미지만 넣은 책과 텍스트만 넣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교합해서 이미지 하나에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안에 텍스트 그런 식으로 하나 뭔가 그냥 제 생각과 그런 제가 했던 드로잉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가 될까요? 혹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정말 이미지와 텍스트 또는 조영준과 조제 뭐 이런 식으로. 네. 아까 그 질문들이 1부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2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1부 때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조제가 뜻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나중에 또 뭐 질문할 기회가 있겠지만 조제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들려주시죠. 사실 그 환경과 조경 보시면은 그 뜻이 나와 있긴 한데요. 네. 사실 그 조제 그리고 호랑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봤고요. 그 영화에서 사실 장애인과 그다음에 그런 남자 일반인 남자가 헤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사랑 앞에서는 장애라는 편견이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상에 대한 부분을 나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는 조제가 될 거라는 어떤 명명하에서 그렇게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잡지 봤더니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조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따오신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끝났나요? 밸런스는 끝났고 또 뒤에 또 뭐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할래요. 그러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몇 가지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물어보고 김영민 교수님도 물어보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말을 많이 했는데 조영준 소장님 더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조영준이 2명 더 있다면 원래 조영준은 그 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우선은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게 릴스입니다. 그 인스타에 있는 릴스. 그래서 한 명이 계속 릴스만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릴스를 찍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나를 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나는 사실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입니다. 배우. 연기. 네. 그래서 그 친구를 가지고 한번 연기에 도전해봐라. 그래서 어떤 다양한 캐릭터로 너가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봐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는 이제 주경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왜 하고 싶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뭐 조제라는 캐릭터도 있지만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이름을 제레미라고 영명을 짓고 친구들한테 제레미라고 부르라고 시켰어요. 그랬던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제 하나의 캐릭터보다는 다양한 캐릭터로 사는 게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캐릭터로 살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연기 같은 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늦었을까요? 아니면 안 늦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소질이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그밖에 여러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양한 캐릭터로서 다양한 디자인을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그럼 집에서 가끔 연기를 하나요? 이렇게 어디 빙의해서? 네. 당연히 연습하고? 당연히 집에서 연기를 하죠. 예, 예를 들면 뭔가 오늘 되게 바빴던 그래서 연락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도 연기를 하고요. 뭐 다 연기를 하고 있죠. 뭐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은 이 디자인이 정말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연기도 가끔 하고요. 네. 뭐 그런 거 말고 그만하시죠. 네. 아니 그냥 궁금해. 집에서 연기 같은 거 혹시 하면 그 와이프인 유진 씨도 잘 아는데 뭐라 그래요? 제가 거의 완벽하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모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해주시죠, 김영민 교수님. 다음 질문. 그 사실 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강의에서도 명료하게 돼 있는데 뭐 경기 얘기도 했고 깊이 얘기도 했고 표면 얘기도 했는데 그 듣다 보면 잘 그게 그건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내 설계에서 그 하나만 갖고 이제 쭉 나가야 한다면 그건 아마도 보이지 않는 깊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경계라는 것들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들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경계 이면에도 또 보이지 않는 깊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깊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그런 대상지 자체가 되게 평면적인 도시가 아니고 또 평면적인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약간 말꼬리 잡기일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깊이도 있겠지만 또 보이는 깊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을 강조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사실 제가 하는 작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가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간과하고 디자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해 놓은 어떤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파생되는 질문 하나. 그 사실 이거는 이제 저도 항상 고민하는 건데 그 개념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보이지 않는 깊이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감각적으로 뭔가 디자인을 해놓고 개념을 거기서 도출하는지 아니면 개념을 설정해놓고 이거에 맞춰서 설계를 좀 하려 하는지. 최근에 제가 그 건축 공모전을 2개를 했는데요. 그 2개가 둘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감각적으로 디자인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컨셉을 잡고 한 거. 근데 둘 다 떨어져 보니까 컨셉을 잡고 떨어진 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감각적으로 한 거는 별로 아쉽지도 않고 좀 그냥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개념을 더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디자인들이 저한테는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것 같아요. 파생을 하나 더 할까요? 예, 뭐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이제 개념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개념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조경가든 아니면 건축가든 아티스트는 내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이게 인비저블한 거를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되게 질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조금 느꼈을 때 더 많은 감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려고 개념을 잡고 그 개념대로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잠깐 더 뭐 가벼울 수도 있고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제일 짜증났던 프로젝트와 제일 애착 가는 프로젝트 하나씩 좀 들어주신다면요. 제일 짜증났던 프로젝트는 광화문이고요. 네, 광화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들려주시기로 그리고 하고요. 네.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도 현재는 광화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뭐 나온 김에 광화문 얘기를 좀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새로운 광화문 광장 설계 공모는 조영진 소장님도 참여하시고 또 같은 팀에서 김영민 교수님도 참여하셔서 당선이 됐죠. 당선됐고 많은 사연이 있죠. 이 광화문은 사실은 뭐 두 분은 당선됐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 설계 안에 대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저도 반대론자 중에 하나였고요. 도대체 왜 하는가? 뭐 이런 의문을 던진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선이 됐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난항을 겪고 하고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뭐 두 분이 좀 같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광화문을 왜 하게 됐다. 뭐 우리는도 좋고 나는도 좋고요. 그것도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간의 이제 여러 가지 설계 당선 이후의 변화 과정. 그래서 무엇이 짜증나고 왜 또 애착이 가는가 이런 얘기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조영진 소장님부터. 네. 우선은 광화문 광장을 하기 시작할 때 사실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과 할까란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때 워낙 바빠서 그런 건축가들이 섭외가 조금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광화문 광장을 할 때 김영민 교수랑 한번 설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첫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민 교수님은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을 그때 컸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광화문 광장을 같이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기꺼이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희 회사가 조금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기도 했었고, 해외에 또 이제 직원들이 다 놀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대표님도 그렇고 다른 소장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좀 더 이끌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미팅 때 사실 그
김영민 교수님도 아이디어를 내고 저도 아이디어를 내고 근데 그 아이디어가 되게 교묘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긴 한데 강화문 광장이 사실은 당선이 안 됐으면 아마 CE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뭔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썩 좋은 결과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얘는 뭐지 이렇게 뭔가 좀 더 이렇게 배우고 왔는데 뭘 지금 하고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그 당시 당선됐던 게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저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그 아이디어를 서로 봤을 때. 아니, 사실은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때 영구년이었어요. 미국에 있는데 제가 그때 조금 그 의료적인 문제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좀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하지 않겠냐는데 교묘하게 그때 그래서 진짜 저는 압축적으로 했고 오히려 그때 아마 조영준 소장님 그 CA 잠깐 사정을 얘기했지만 초반에 아직 일이 뭐가 안 끝났었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개년이 시작을 하고 조영준 소장님도 이렇게 갖고 왔고 그 일단 저는 아까도 개념이 먼저냐 뭐 이 짓는 게 먼저냐인데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 멋있는 라인을 그리고 이런 거보다 개념에서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조금 아예 그냥 그렇게 설정이 된 거라서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갖고 왔었고 그 또 하나 이제 제가 쭉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영준 소장님이 공간적으로 이것들을 개념들을 확실히 공간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 줄 거라는 일단 확신도 있었고 당연히 그 이후에 그 이 실행력 그 팀 자체 사실 이게 뭐 했지만 저희 둘이 뭐 한 건 아니고 그 여기 참여했던 모든 친구들이 진짜 각자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못할 뻔했던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돼서 저한테도 되게 큰 전환점이 됐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딥서피스로 당선이 됐고 뭐 그 안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보도도 되고 저희 잡지도 많이 다뤄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안 자체에 대한 설명은 좀 넘어가고요. 당선된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 과정, 또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에 또 다른 질곡 이런 등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고난이 있었나 이런 것도 좀 짧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썬큰 광장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사실 그 하부에 역사적 문화재도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시기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시공되는 완공되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제일 처음 했던 게 뭐 청계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이제 밑에 있었던 직원들이었는데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고난대행이 오고 새로운 시장이 됐는데 프로젝트가 살아남은 거는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화문 터가 정말 세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강화문 광장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도 알고 뭐 그다음에 우리 그 발주처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각자가 원하는 그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모두가 각기 원하는 강화문 광장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고 그것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없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설계안이 그래도 가장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게 너무나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많이 걸러서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아마 상상해 보면은 그 중간중간의 협의 과정이나 또 많은 이해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으리라는 짐작을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영민 교수님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아, 예. 사실 또 하나 뭐
감사를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우연히 그러니까 저는 당선이 된 이후에 그 영광을 누리고 사실 미국에 다시 갔어야 됐어요. 미국에 다시 갔어야 돼서 이제 그 길고 지리한 오히려 그 가장 좋았던 안은 사실 공모전 당선안이고 어떻게 보면 점점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그걸 이제 끌고 나가는 역할을 조영준 소장님 진짜 길게 예상보다 훨씬 길게 하셨는데 그 최근에 조영준 소장님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조영준 소장이 쓴 글 중에 제일 좀 와닿았던 글이 하나 있고 요게 아까 배정환 교수님이 질문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하고 있나? 이거는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누구의 설계인가? 그러니까 그걸 옮긴다는 건 원래 송효산 선생님의 아이디어에서부터 모두가 시장님들의 의견, 뭐 어떤 뭐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들이 되면 이게 그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누구의 의지에서 가는 건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영준 소장님이 쓴 글에 의하면 사실 모든 맥락과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 설계가가 조경가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설계로 얘기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어떤 것. 그 답을 주고 이 광화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고 정치적 의견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설계로 답을 줄 수밖에 없다가 되고 요 기획 자체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는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조경가는 그 안에서 설계로 사실 그 최선의 답과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것 같았어요. 네. 못 읽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라펜트에 라펜트에. 실렸던 네. 것 같은데요. 최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 앞에 새 광화문 광장이 놓이나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월에 아마 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예정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돌직구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그 옛날에 승용상 아닌가 그렇게 귀착된 거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의문을 던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신다면요? 그 승효상 선생님이 한 안은 아마 U자형 도로의 큰 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그 T자형 도로에서 월대만 복원되는 안으로 네.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표님께 듣기로는 그 유선형 안에 대한 부분들이 당시에 대표님도 그때 광화문 위원으로 있었을 때 서로 얘기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사실 누구의 안으로서 시작이 됐고 누구의 안으로 결과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나.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간단하지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은 좋아지겠죠? 예전보다? 우선은 저희가 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뭐 이게 호불호가 있겠지만 공간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제가 그 공간을 수없이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결론적으로 차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월 모두가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조영준 소장님 아까 그 PT에도 나왔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잠시 참여한 성공회 성당 앞에 정확한 명칭이 뭐죠? 서울 도시건축박물관인가요? 전시관입니다. 전시관. 예, 그것도 당선되셨죠. 사실은 그래서 세종대로랑 그 인연이 아주 깊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운이 좋게도 그쪽 관련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김영민 교수님 더 질문 이어가 주시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네, 광화문 그렇게 하실까요? 얘기 이제, 네, 너무 네. 무거워서. 네. 네. 그 지금 42살이신 거죠? 혹자는 저희가 4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자꾸 저보고 40 중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슬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살? 정확히 정- 43이에요? 42이죠. 왜 42예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42는 아닌가요? 만으로? 만. 네,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죠. 인생의 반은 살아오신 것 같은데 그 20대로 돌아간다면 22살이 된다면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뭐 못했 그러니까 이미 했던 거는 상관없겠죠. 못했는데 하고 싶은 거 또 32살일 때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 진짜 다시 돌아간다면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마 뭐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조경 말고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약간 그때 제가 이제 머리도 노랗게 하고 다니고 막 그런 어떤 옷도 힙합으로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때는 소속사가 없었는데 뭐 그런데 한번 지원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요. 네, 꿈이 많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30살에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30살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 유학을 좀 더 일찍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일찍 가는 게 좋았을까? 왜 뭐 그런 뭐 파생 질문이긴 한데 유학 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뭐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빨리 가고 오는 게 좋은지 간다면 좀 실무 경험을 하고 조영준 소장님처럼 이제 천천히 뭔가 이렇게 조감할 능력이 생긴 후에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물어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력을 쌓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 학교 설계를 가서 또 다시 학교를 가서 또 설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속성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르지 않을 좀 비슷한 것들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가서 다시 보니까 결국은 제가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들이 조금 생기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취할 것들을 아이디어로 좀 취하게 됐던 거고 그러지 않은 것들을 조금 이제 버리게 됐던 어떤 경험이 있어서 뭐 적어도 6년은 좀 길지만 한 3, 4년 정도 일하다가 가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왜 빨리 유학 갔으면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지금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사실 말씀하세요. 뭐 그래- 정규 방송도 아니고 뭐 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결혼하고 유학을 갔는데 네. 이게 유학을 가보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예, 뭐 세상은 많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그런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외국 친구들은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과 좀 더 교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 결혼하고 가서 보니까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조용준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이게 한계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된 질문이 뭘 대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류를 원했던 거죠? 점점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다양한 문화를 네. 더 즐기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갔으면 경험의 폭이 경험의 좀 폭이 넓어졌어요.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만할게요. 네, 다음 질문 또 해주세요, 김영민 교수님. 자, 지금 어떤 거를 포기하고 원하시는 걸 얻을 수 있다면 뭘 포기하고 뭘 얻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밸런스 게임 중에 제임스 코너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제임스 코너가 되려면 머리카락을 잃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를 포기하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뭘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얻겠다 이런. 디자인 감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치인이 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디자인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쁜 걸 만들고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서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딪혔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 말고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해주는 행정가들의 역할이 이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디자이너들의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런 정책을 만든다면 아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하기로 하고요. 우선 청중 질문 들어와 있는 거 좀 정리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교수님도 보고 계신가요? 청중 질문? 아니요, 아니시군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조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수많은 디자인 툴 중에서 딱 하나를 배워야 한다면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학생 질문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 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네네. 얘기인데요. 디자인 툴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라이노인 것 같고요. 단지 뭔가 이 실무에 관련된 것들로 배워야 되고 한다면 아마 캐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라이노 같은 경우는 평면적인 것과 입체적인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곡선 디자인이라든가 입체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손이 부족해서 디자인이 안 되는 분들도 그 툴을 배워가지고 충분히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3D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툴이 라이노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실무에서 보시면 모든 것들은 CAD를 시작해서 그 CAD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CAD를 시작해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그것들이 플랜이 된다거나 또 뭐 CAD를 시작해서 도면이 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손으로 그린 게 CAD가 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CAD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네. 예, 요거 이어서 배 해주시죠. 교수님한테는 안 들어온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아마 조 소장님도 아는 분인데 그 밸런스 게임처럼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는 그- 분 누군가요? 안동 네. 안동 그- 소장이라고 저랑 네네. 같이 한- 유펜 있었죠. 예. 그 많은 영향을 받은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딱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면 제임스 커너 혹은 진양교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배울 수 있다면 한 명을 버려야 한다면 진한규 교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버리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선택하겠다고요. 네. 그래요. 제임스 커너 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많이 여기 사실 질문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영향을 받았다. 거였어요. 사실 제가 그 설계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자존감이 정말 낮았습니다. 그때 용기를 주셨던 분이 진양규 대표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진양규 대표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임스 코너는 많은 영향을 줬죠. 하지만 이 업계에 제가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대표님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파생 없으세요? 훌륭한 대답인 것 같은데. 네. 질문해도 되나? 네. 질문은 더 이상. 근데 그때 뭐 조경 자존감이 낮았을 때가 진양교 소장님 밑에서 일할 때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가장 자존감이 낮았을 때가 사실은 그 저희 선배님이 하신 회사를 갔었는데요. 그때가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선배님이 마음에 들어하셔서 인턴을 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주셨고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디자인을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표님이 저한테 딱 부르시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이렇게 놀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있는 직원들을 봐라. 저 직원들은 오늘도 밥을 먹기 위해 하루하루 살기 위해 여기를 나왔다. 근데 너는 지금 너무나 대충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약간 사회 문제아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계에 소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했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 대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전화가 와서 대표님 불러놓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좋은 설계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재능과 노력.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재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네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타일의 학생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너가 여기 와서 노력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때 제 자존감이 최대한 바닥이었는데 저의 재능을 알아봐 주신 대표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계속 노력을 했었죠. 훨씬 어릴 때였군요. 네, 훨씬 어릴 때였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늪에 빠진 걸 수도 있겠네요. 청중 질문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질문도 좀 이어가 주시죠, 김영민 교수님. 네, 그러면은 네. 여기 다른 질문 중에서 그 오늘 감각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키울까요? 그건 타고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면 청중 네, 질문입니다. 청중 질문입니다. 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저희가 드로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낙서 같은 드로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낙서 같은 드로잉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능은 꼭 있어야 그 감각은 타고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렇게만 보고 있으면 그 감각은 발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없으면 다른 거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저는 모든 사람이 조경 설계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감각 있는 친구들이 더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되려 다른 부분에서 이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함께 하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중 질문 하나 더 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조경에서 트렌디함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고 조금 번역을 하자면 조경은 트렌디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도 좀 저는 섞여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조경과 어떤 트렌디 또는 트렌드 뭐 섞어서 조금 말씀 들려주시고요. 뭐 시간 아직 있는 것 같으니까 김영민 교수님도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렌드에 관해서. 네. 네. 뭐 사실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로 하면 아마 그 시대가 요구되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 1990년대 후반쯤에는 저희가 그때 하그리브스가 하는 어떤 지형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좀 참조하고 따라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는 제임스 코너가 제안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설계들을 많이 조금 배웠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경이라는 것들이 꼭 트렌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자연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쓰는 소재는 결국은 저희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 자체가 갖고 있는 사람 성향 자체가 되게 트렌디한 거를 좋아하고 바뀌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트렌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 트렌드라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스테드도 트렌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복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트렌드 하잖아요. 근데 조경도 결국에는 팔리는 상품이거든요. 건축도 트렌디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아닌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인문학, 뭐 고전 이런 건데 요새는 고전도 이제 팔려야지 되는 시대라서 사실 우리가 뭐 너무 이건 예술이고 환경이고 이거는 뭐 오래 변하지 않는 게 아니 그게 그런 마인드보다는 이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요거를 캐치해서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네요. 그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하는 이야기가 아까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계에 있어서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시간의 문제. 예, 뭐 공간과 시간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뭐 시간과 변화, 시간과 흔적, 시간과 기억, 뭐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엄청 어려운 질문 같고요. 2차원에서 3차원 넘어가고 그 3차원에 더 넘어가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시간이라는 것들은 조경에서 되게 사실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새만금 제안서를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목이 Moving Horizon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런 호라이즌의 그런 빛과 반사되는 그런 초지의 풍경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화되는데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질문이 뭐였죠? 시간의 의미? 뭐 설계에 시간의 있어서? 의미?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되게 감각적으로 열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도 뭐 좀 보태실 말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경은 공간 예술 중에 유일하게 시간을 다루는 예술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건축이랑 비교하면 되게 쉬워요. 건축에서도 시간에 대한 개념과 이론이 엄청 많은데 저는 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건축은 지어지는 바로 그 순간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는 더 안 좋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식물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조경은 한 1년 있다, 2년 있다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조경 설계에서 조경이 시간을 다루는 이유는 식물을 봐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구식에 이렇게 점점 지나는 시간이고 반복되는 시간이에요. 식물이라는. 근데 반복되면서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식물 설계를 보세요. 이게 시간을 다루는 설계입니다라고 하면 좀 명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조경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을 또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도 물론 이제 모더니스트들의 어떤 그 이상처럼 딱 만들어진 그 화이트 상태, 그 순간이 최고의 작품이고 그 다음부터 기울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건축들은 풍화가 만들어내는 긴 시간이 만들어내는 풍화, 거기에 의해서 낡아가고 달아가는 것들이 또 새로운 마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쵸. 저기 유펜의 교수님이었던 웨더링 데이비드 레더브로 온 웨더링 뭐 이런 책도 있고, 있었죠. 근데 네. 저는 그분도 약간 되게 조경 친화적이어서 조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는 저도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 또 웨비나 같은 토론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조경과 시간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건축은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시간을 통제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재료나 뭐 기술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조경 작업은 시간에 대해서 무방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도저히 그런 자연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순응해 버릴 수밖에 없는 디자이너가.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이제 네. 건축이 시간을 다루는 게 사실은 약간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통제를 하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공간 예술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 예술로 봤을 때 시간 예술의 대표적인 건 음악이에요. 음악은 공간이 없고 근데 시간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건축은 시간은 없어도 되고 공간만 있으면 성립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뭐 논쟁이 될 수도 사실 좀 욕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은 시간을 통제해서 공간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경은 역시 공간 예술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시간의 예술에 더 가깝지 않나 공간 예술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너무 뭐 어려운 얘기를. 청중 질문 중에 좀 약간 이어질 수 있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영준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경 설계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 디서플린이나 프로페션 자체의 매력보다는 조경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공간이 우리 삶에 어떤 매력을 주는가 이런 질문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뭐 사실 저도 그 공간 자체가 좋은 공간이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든다고 저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 건축을 처음에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경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조경이 좀 더 공공공간에 대한 영역성에서 더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나, 오픈 스페이스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조경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제 외부 공간들을 보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조경 설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김영민 교수님 청중 질문 또 네.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뭐 요새 사실 한류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 조경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앞으로 조영준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한국의 조경과 이제 세계 지금 만약 제임스 코너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앞으로 그 거꾸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 조경의 좀 어떤 세계적인 무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그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매년 외국 프로젝트를 한두 개씩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스탄불에 있는 뭐 하청 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의 하이데라바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있긴 한데 뭐 저는 한국적인 조경이 뭔지 아직은 제 스스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 여전히 트렌디하고 세계적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 한국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중국 프로젝트를 할 때 경험이 어떠냐면 뭔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그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더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또 그걸 가져가면 이것도 좋은데 좀 더 멋진 것 갖고 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실행될 때까지 이어줘요. 근데 한국에서는 처음에 이제 뭔가 새롭고 멋진 걸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면 그걸 가져가요. 그럼 그걸 딱 보시고는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조금 단순화시켜서 좀 현실화시켜서 갖고 오라고 하시고 또 다음 가면 더 현실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고 뭔가 좀 도전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제 스스로 조금 만족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 탓은 아니다. 클라이언트 탓이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청중 형들이 해주신 질문 어느 정도는 다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거의 마지막으로 조금 조영진 소장님에게 시간을 더 드릴까 하는데 아까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시간 때문에 많이 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신 어떤 개인의 지향하는 조경의 방향, 좌표 같은 걸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 흥미로웠는데요. 장소의 소비와 홍보, 또 뭐였죠? 기술의 이해, 그리고 세 번째 환경과 기후의 변화, 뭐 이런 키워드로 아까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도 아마 되게 트렌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 더스트 캡처라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고 나서 1년 뒤인가 그 LG 그 대건 LG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LG라는 그 그룹에서 그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어떤 전략 그런 어떤 그룹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좀 하자고. 네. 그래서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처음에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그런 스마트적인 얘기를 할 때 주경가들이 보통 했던 얘기들이 다 그 아까 얘기했던 수목 얘기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가 찾았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가능한 거냐 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사실 저는 이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이런 기술들은 지금 상용되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경관을 만드는 거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우리의 미래를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뭔가를 디자인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좀 더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항상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저 카톡이 왔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저에게 힘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CA 직원들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 소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강인하 팀장도 있고 그리고 제 밑에서 되게 열심히 끝까지 잘해주고 있는 김수린, 엄성현 그리고 이지연, 이상민 그리고 신원재 최근에 들어왔던 신입 사원도 있고요. 연말 시상식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해주고 왜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인턴으로 들어온 우리 지원이랑 이솔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처음에 과거에 저는 이제 저한테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하면 모든 것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살피면서 가야 이 길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토론회 TV에서 하는 거 봤더니 마지막에 꼭 뭐 이렇게 패널도 1분씩 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김영민 교수님 먼저 짧게 뭐 30초, 1분 정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조영준 소장님도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거라. 그 사실 그 LG에 제가 추천한 거 알아요? 몰랐습니다. 그 많은 그러니까 조영준 소장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저도 좀 더 어렸을 때는 이제 혼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게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고 특히 광화문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팀이고 결국에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어떤 이 팀 그게 꼭 내 팀이 아니더라도 이 조영준 소장님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많은 조경가들이 이것도 보면서 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영준 소장님. 제 그 오늘 강의 제목이 그 해 조경원이잖아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은 해가 작년이 아닌가 싶어요. 되게 힘든 시기도 많았는데 그 끝에 사실은 이 젊은 조경가라는 상을 주셨어요. 사실 되게 받고 싶었던 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의 생각들을 알리고 싶었던 자리이기도 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지난 20년들이 약간은 보상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 4회 젊은 조경가 조영준 토크쇼 강의와 이야기 포함해서 거의 2시간이 이제 다 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세 차례 토크쇼보다 오늘이 훨씬 더 재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해 또 5회 젊은 조경가 모시고 토크쇼 할 텐데 그때는 또 오늘보다 더 재미있는 그런 토론회가 이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중 모시고 함께하진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조경이 아마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콘텐츠를 올릴 텐데요. 직접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된 걸 통해서 또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영상 도와주신 분들 또 환경과 조경의 편집장님과 또 많은 스태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